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오랜 동안 기념해온 노예 해방의 날 준틴스데이입니다. 인종차별을 막자는 시위 등의 분위기로 흑인 노예 해방의 날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인식되면서 대대적인 기념식도 열립니다. 뉴욕 등 주정부와 나이키 등 주요 소매업소도 오늘 페이드 할러데이로 정했습니다. 예비선거 후보였던 에이미 클로바셔 미네소타 주 연방 상원 의원이 바이든 후보에게 자신을 부통령 후보군에서 빼고 유색인종을 택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국무부 최연소 입법차관보가 대통령의 인종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말과 행동이 자신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히고 사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오클라호마를 포함해 23개 주에서 확산되자 내일 오클라호마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에 가지 말라고 트윗하는 병리학자도 생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아놀드 슈와츠네거 전 주지사가 지지했습니다. 슈와츠네거 주지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모란, 멍청이라고 불렀습니다. AMC 극장 체인이 극장을 오픈해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렌트비가 내려갑니다. 팍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12%가 많았습니다. 페이스북이 트럼프 선거 캠페인 광고를 내렸습니다. 나치 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는 존 볼턴 책이 다음 주에 판매될 수 있을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책이 판매되든지 아니든지 내용이 이미 알려져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한 아버지가 딸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쿨한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을 올해 진행을 했는데 오늘의 미국을 진행을 하면서 이 준틴스데이를 맨 앞에 여러분들께 보도하기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준틴스데이가 텍사스주에서 1865년도에 선포가 됐는데 왜 텍사스주냐 하면은 텍사스주가 그 당시에 이제 1862년도에 이미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됐는데도 가장 늦게까지 노예 해방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1865년 6월 19일 오늘이죠. 그날 이제 북부 장군이 가서 텍사스주에 가서 역시 이제 이 텍사스주도 노예 해방이다 하고 선언을 했었던 그날이 이제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이제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고 나서 미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인종차별을 없애자 하는 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준틴스데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자유의 데이, 프리덤 데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맨시페이션 데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노예 해방의 그런 날이라고 해서 오늘은 뭐 음식도 먹고 원래부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퍼레이드도 하고요. 퍼레이드 이상의 페스티벌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요즘 이 분위기 때문에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소매업소를 말씀드리자면은 나이키, 우버, 리프트, NFL 당연하고요. JC페니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오늘을 기념을 하고 있고 마스터카드, 구글 같은 경우는 Reflection of Your Life 이런 형태로 해서 Learning and Reflection이라고 해서 오늘은 우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흑인 역사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욕주가
돈을 주는 할러데이로 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버지니아주가 먼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주에서는 공무원들만 이렇게 페이드 할러데이로 텍사스와 펜실베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를 빼고는 거의 모든 주에서 이렇게 그 준틴스데이를 기념을 하고 있는데,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는 완전히 공식으로 미리부터 했고요. 백악관에서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나의 이름으로 매년 이 준틴스데이 노예 해방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하고 지금도 이제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많은 그 자료들도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셔널 아카이브 기록 문서 보관소 같은 데서. 그래서 1865년도 텍사스의 그 갤버스턴에서 바로 그 군인이 선포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텍사스 주민에게 알리노라니 미국 행정부의 선포에 따라 모든 노예는 자유다. 북부군 소령 유니온 아미 FW 에머리 씨가 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2,000명의 군대가 들어갔었어야지만 됐어요. 텍사스가 노예방 선언을 안 하니까. 해서 2,000명 그 당시에 북부군과 함께 간 다른 이제 소장입니다. 소장 고든 그레인저 소장은 이제 그때가 이제 남부군이 항복을 하고 나서 10주일 뒤였는데 가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번 작전은 이전에 노예주가 노예를 재산으로 삼고 부리던 그것을 노동력이라고 하면서 고용을 했는데 그 관계가 깨지고 이 전에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 소장과 소령, 또 한 사람은 소령이에요. 이러한 것을 선포를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수요일인가요? 이 에이미 클로바샤 예비선거 토론회 할 때 여러분들께 많이 토론 아주 잘했어요. 미네소타 백인 인구가 어느 주보다도 많은 그곳의 연방 상원 의원인데 나보다는 본인이 백인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유색 인종을 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하고 본인은 그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유색인종하면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있고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이 너무 많아서 자격 있는 여성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다. 엘리자베스 워렌도 아직 백인이지만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정치적인 것도 들어간 겁니다. 에이미 클로바샤 같은 경우가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이 되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사를 하면서 소수인종 기소하고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이미 클로바샤가 이제 기소를 해서 그 흑인 젊은이가 오랜 동안 형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많은 지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백인들도 시위에 동참을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던 거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거나 배웠어도 그냥 별로 나의 일이 아니었던 그 백인들이 소울 서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흑과 백이 미국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흑과 백이 가장 많은 인구니까요. 물론 흑인이 13%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백인 이외에는 가장 많은 그 인구비가 히스패닉 있지만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또 다른 마이너리티 가운데서는 그래서 뉴욕주의 그 웨스트체스터에서는 이제 블랙 라이브 매터 이번 시위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어떤 한 패밀리가 배너를 집의 2층 유리창에 크게 걸어놨는데 어떤 배너 내용이냐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한 얘기인데 불평등이라는 것이 널리 퍼지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도 위협된다. 많은 그 의미가 있겠죠? 불평등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불평등을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서 폭력적인 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모든 사람의 평등까지 위협이 된다 하는 얘기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을 걸었더니 시에서 내리라고.
주변에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우리 차별이다. 할로윈 데이 때나 어떤 때 우리 늘 걸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할로윈 데이를 포함한 할로데이 때 거는 배너와 이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버지니아에서는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니까 White Lives Matter라고 그 스프레이를 했는데 어디에 스프레이를 했냐면 버지니아주는 지금 뭐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을 포함해서 남부군의 그 여러 가지 상징을 없애자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상징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균형을 맞춘다고 언제인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동상을 세웠는데 아서 애쉬 뭐 지금은 뭐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숨졌지만 그야말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테니스의 전설이잖아요. 이 사람 동상을 균형을 맞춘다 하고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White Lives Matter 백인 생명도 중요해 하고 하얀 색깔 페인트로 칠해 놓은 거예요. 백인 생명도 중요해 하는 그 White Lives Matter WLM 약자까지 거기다 딱 써놓고요. 이런 일들도 있고 나중에 또 금방 다시 또 검게 페인트 칠이 해지기도 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금 말 그대로 미국 전체적으로 소울 서칭을 하는 그런 기간에 노예 해방의 날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는 국무부에서 한 사람이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사표 내용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표를 쓴 사람이 메리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그 법무부의 입법을 하는 차관보입니다. 30살밖에 안 됐어요. 여성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입법 차관보에 올라간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사임을 하면서 요즘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인종차별에 관한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하는 말이 나의 아주 중요한 가치와 양심에 맞지 않아서 나는 국무부에서 이 차관 보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냐면요. 미스 테일러가 미치 매코넬 정말 하얗고 하얀 그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그 상원 대표의 보좌관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백악관에서도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지명을 할 때요. 노미네이션 그 디파트먼트에서 부국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무부로 가서 입법 차관보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사임 레터를 쭉 그 보도를 해서 보니까 핵심은 이런 내용이더군요. 지금 이 미국에서는 대변혁인데 대변혁의 순간이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의 캐릭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인종차별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대통령의 커멘트와 행동은 나의 주요 가치, 확신과 너무 다릅니다.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서 그러한 대통령 아래의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오늘로 사임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 라스트 네임이 테일러인 메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엊그제까지 연방 법무부의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입법 차관보의 사임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성의 이 사임서를 보면서요, 이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이 칸트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칸트의 정통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왜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 명동에 있는 좁은 그 길에 성바오로 그 서점이 있었죠. 성바오로 서점에서 한 장 한 장 엽서처럼 돼 있는데 엽서는 아니지만 카드에 정말 누가 그렇게 근사하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지금도 늘 그 생각이 나는 거기에 칸트에 대해서 써 있는데 그 말하자면 내 머릿속에는 나에게는 늘 두 가지 나를 지배하는 큰 것이 있는데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 그것을
그 성바오로 성당의 카드에는 그렇게 써 있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또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걸 그렇게 성바오로 성당에서는 짧게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과 양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 무슨 브라운 색깔도 생각이 나고 그 연 브라운색과 하늘색도 생각이 나는데 뭐 살기 다 힘들죠. 그러나 뭐 이 여성 입법 차관보의 양심이 맞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양심이 맞는지는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리고 그것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닌 것 같고요. 태어난 그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금요일 아침에 오랜만에 그 성바오로 그 성당의 엽서를 생각나게 한 그런 미국의 이 그 노예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더 정리된 존 볼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존 볼튼의 책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이 끝나는 시간이 되네요. 10시에 이제 판사와 존 볼튼 그리고 이제 법무부의 그 변호팀이 와서 이 책이 6월 23일에 팔릴 것인가, 아니면 팔리지 못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존 볼튼 측에서는 이거 기각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서 지금 요청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우선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많은 분들은 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존 볼튼의 입장, 그것도 보수에서는 존 볼튼이 너무 잘한 것이다, 진보에서는 존 볼튼 때문에 다 망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미국의 민주주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테크니컬리 정말로 대통령이 될 만한 그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부터 가죠.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논란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오죽 논란이 많았으면은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를 유엔 대사로 임명을 할 때 상원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데, 아무도 그를 인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의회가 휴회일 때 잠깐 정말 막간을 이용을 해서 인준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인준받아야지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유엔 대사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그 정도로 아무도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성격도 고약하고, 그렇지만 이 존 볼튼이 하나 특징이 있다면 뭐 거짓말을 잘한다던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판이. 이 사람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라크 쳐야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북한 쳐야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물러날 때는 북한 문제나 무슨 이라크 문제나 아니면은 또 그 탈레반과 대통령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 협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가 이제 아주 가장 핫했었던 때고 사임을 했고, 대통령은 본인이 해고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내면서 특히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본인에게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 사람 반역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태여 그 정직성에 대한 평판을 따지자면은 정직성 자체는 존 볼튼이 그 마이크 폼페오보다는 위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했었던 그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캔사스의 4지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한 게 전부입니다. 그전에는 뭐 비즈니스에서 돈 잘 벌었고요. 그전에는 전투에 나가서 싸운 건 아니지만 군 관련 일을 했고,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캔사스의 사지구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인구가 전체로 60몇만 명밖에 안 돼요. 67만 명, 68만 명 될까요? 지금은 68만 명 정도 되는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다가 트럼프 대통령 처음 들어와서 누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뜻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이 될 때도 어떻게 됐는가? 티파리의 무브먼트에 앞장을 섰고 버락 오바마가 2011년도에 처음 연방 하원 의원이 됐으니까요. 미국 태생이 아니다. 그 사람은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걸 가지고 캔사스 시골에서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하버드 법대 나온 사람이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났는지를 몰랐겠어요?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나중에 또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존 볼튼의 이 책 내용을 가지고 뭐 반역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이크 폼페오의 얘기가 꼭 맞느냐 틀리느냐도 봐야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차마 말씀드리기가 좀 못해서요. 그 북미 회담을 할 때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메모를 써서 볼튼에게 보여줬는데 그 메모리에 트럼프 대통령 똥덩어리다라고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하니까 지금 마이크 폼페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 볼튼이라는 사람은 논란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강성 정책을 써온 그 일관성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러한 이유로 592페이지에 그것도 꼼꼼하게 메모를 한 것을 다 적은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고 대통령이 될 능력도 없다. 그와 같이 안보회의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안보회의를 가려면 국가안보보좌관인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해서 대통령의 판단력을 도와주는 건데 대통령은 남이 말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 얘기만 계속 듣다 나와야지 되니까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본인의 재선에 포커스를 맞췄고 북한 문제나 뭐 중국과의 이슈나 다 그렇다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무나 그 자질이 안 된다는 것. 뭐 예를 들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 영국이 핵국가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 사람이 그냥 말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2018년도 그 당시에 영국에 지금 보리스 존슨이 아니라요. 테레사 메이가 총리였었던 테레사 메이와의 총리와의 그 회담에서 영국이 그 핵 무장국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기술적인 문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과 회담을 하고 나면 내가 이거 회담하고 나면 꼭 상원의 인준을 받아주겠어. 상원의 인준 받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미군을 그 한국에서 철군시킬 때 이때는 이제 그 의회에서 몇만 명까지는 그 이하로는 못 내린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지만 그저 뭐 협상하고 온 것 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모른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마이크 폼페오가 똥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협상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하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사실은 백악관과 이 책을 내는 데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존 볼튼의 경우는 대통령이 했었던 말을 본인이 이제 참관을 했었던 곳 아닌 곳에 대한 그 말을 다 직접 화법으로 쓰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싫어해서 간접 화법으로 썼는데 직접 화법으로 쓰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재선에 이 그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농산물을 많이 사서 당신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직접 화법으로 하면은 이것을 베니티 페어가 입수를 했어요. Make sure I win. 내가 이기도록 확실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I will. 어쩌면 나 이길 거야. Probably win anyway. 어쩌면 이길 거지만 그렇지만 so don't hurt my farm. 우리 미국 농가 그 헐트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런 식으로 다시 그러면서 make sure we win.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담을 하기 전에는 그 시진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I miss you 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비난 안 했잖아요. 지금 또 다시 중국이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 경제 망가뜨리려고 퍼뜨렸을지도 몰라 하는 얘기를 어제부터는 하던데요. 하면서 이 그 전화 통화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할 때는 This is totally up to you. 이거 다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완전히. 그런데 내가 가장 지금 흥미롭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뭐 그 중국과 딜을 하는 것이긴 한데 중국과 딜을 좋게 하는 게 내가 뭐 가장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존 볼튼은 분명하게 제가 영어를 이 한국 방송에서 다 읽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다 써놨다. 이만큼 그 본인의 내용이 조작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이란에 관한 미팅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파 음모론을 들고 나왔답니다. 어떤 우파 음모론이냐면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사우스 아프리카 백인 그 농부들을 살해하고 그 땅을 몰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 아프리카 백인 농부를 내가 보호해 주길 원한다. 그들을 다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난민으로 미국으로 오게 해서 그 미국 시민권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백인 인구가 작으면서 백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넬슨 만델라 이후에도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도와달라 한 것도 도와달라고 한 것이지만 미국이 오늘날 그 미국인 것은 다른 나라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북한과의 그 회담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느냐. 문재인 인권 변호사인 한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반쪽 국민이 했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미국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정확하게 직접 화법으로 다 썼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왜 본인은 신장 지역의 그 위구르, 그 무슬림 그 사람들을 가둬놓는 디텐션을 했어야지 되는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나치의 유대인 그때 이후에 가장 큰 정말 죽음의 포로 수용소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그 설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듣더니 맞아 하면서 더 지어. 빌딩을 지어.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어. 그게 또 옳은 일이야. Right thing to do.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그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렇지 않았어. 위구르족을 보호하는 그런 법에 나는 서명을 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내용, 위구르족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했었다는 이 내용이 발표되고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위구르족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 법안이 미국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미국을 상징하는 입법부, 연방 입법부에서 5월 27일에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의 데스크에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때까지 미적하다가 바로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이 발표되고 난 날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이 책을 보고 그렇다는 점이고 그래서 미국 부분부터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오늘 그 판사가 이 책을 팔라고 할지 지금 다 웨어하우스로 나갔어요. 기자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돌렸기 때문에 본인이 인터뷰하잖아요. 어제 목소리 들어보신 것처럼 해서 미국에 이 책을 읽었거나 아니면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이 이 말이 맞겠네. 마이크 폼페오 말이 맞아. 존 볼튼 말이 맞아. 판단이 충분히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공화당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지 되는가 하지 말아야지 되는가 해서 직접적으로 11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치지 않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한국 방송이니까 또 아주 오랜 동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뉴스가 많으니까 잊고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존 볼튼 때문에 그 북한 핵 문제가 망가진 것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 보수에서는 그나마 볼튼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튼 때문에 망가졌다, 볼튼이 지켰다, 이것도 다 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담이 왜 볼튼 때문에 이기고 볼튼 때문에 깨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식적인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 한 명도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고 미국의 그 전문가들의 그 끈질긴 근성을 겪어보지 않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전문가보다 모르는 사람도 더 많이 모르는 전문가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서 알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는 전문가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지 되고요. 북미 회담이 깨진 것은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에 이 핵회담을 할 때 금방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던 많은 사람, 전에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던 그런 분들도 요 며칠 사이에는 70년 이상을 그렇게 지냈던 적대 관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풀어질 수 있겠어라고 과거에 했었던 말과 영 반대의 말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핵 문제에 관한 정의조차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나 문서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면서 말할 때는 북한이 그냥 핵을 다 포기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는 북한에 주지 않고 다 받을 거야. 외교에 그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거나 망치는 외교죠. 그렇기 때문에 미북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준 게 없다, 받은 게 없다, 한국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은 준 게 없으니까 북한이 저러지라고 얘기하지만 준 것 있습니다. 한국에선 준 것이 없지만, 준 것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걸려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가,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세계 무대에 세워서 그 위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같이 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죠. 갑자기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한미군 뭐 철군 얘기도 나왔었지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많이 취소했잖아요. 그것도 북한에 준 것이잖아요.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한 것.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북한에 있어서는 원래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국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한국을 다리 삼아서 미국과 협상을 해보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휴전이잖아요. 종전이 아니라 테크니컬리 전쟁 중이잖아요. 남북이. 그런데 휴전을 할 때는 한국은 휴전 당사국이 아니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 이거 계속 북쪽으로 쳐들어가야지 된다고 하면서 휴전 안 한다고 해서 그 휴전 사인을 한 사람은 북한군과 유엔 사령관입니다.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민족이고 다리 건너가고 이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 볼튼 때문에 뭐 북미 회담이 망쳐졌다, 그나마 살아났다 하는 얘기 다 아니라고 봅니다. 주체인 북한과 남한과 미국이 그것을 회담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담이 깨진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가뿐하게 넘어가죠. 팍스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그 민주당 쪽과 또 공화당 쪽의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 50% 바이든, 38% 트럼프 이렇게 나왔습니다. 5월 달에는 이 격차가 8%포인트였는데 지금 12%포인트로 벌어진 거죠. 무당파는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 39%,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 17%. 그런데요, 아직까지 그 뭐 43% 정도가
많네요.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무튼 팍스의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겠다. 두 사람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를 참 위험하고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의 여론조사를 주도한 다런 쇼 씨가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공화당에서 지금 조금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복음주의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꽉 지키면서도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무당파를 잡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지지율은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55%, 인종관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6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골 유권자들이 조금 요즘 피해자들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고요. 팍스가 13일부터 16일까지 1,343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연방 대법원이 다카에 대해서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미국에 온 서류 미 비자를 추방하지 않도록 2012년부터 매년 자격이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서 일도 아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없애려고 하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이 연방법 위반이다. 물론 없애지 못한다고는 안 했어요. 연방법 위반인 게 절차상의 여러 가지 또 7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내용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이 존 로버츠라는 보수 연방 대법관이 4명의 리버럴과 같이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다카 수혜자인 드리머들이 27,000명이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한답니다.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요. 호세 아귤루스 씨는 환자들은 나의 신분을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로서의 어떻게 본인들에게 하는가만 상관을 한다. 그리고 많은 또 의료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번에 자원봉사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데니스 로하스트라는 분은 1990년에 부모 따라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산 지 30년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제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이 나카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으려고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단 연방 대법원에서 막았지만 다음 행정부에서는 민주당이 되었건 공화당이 되었건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해결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고 그런데 벌금을 물리게 한다던가 어떻게 집행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트위터 한 것을 보니까 나 100% 올바른 지금 무브다, 라이트 무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보면 알지 않느냐. 과학 이런 거 보면 80% 막을 수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 누구라도 이걸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바보지, 모런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하고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들은 나에게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 쓰는 사람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주에서 너무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예외는 항상 있어요. 질병통제국의 예외에 따라서 2살 미만 그리고 마스크를 쓸 때 불편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안 쓰셔도 되고요. 오클라호마의 스카이라켓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111%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털사에서 대통령이 인도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의 병리학자면서 공공건강과학자입니다. 에릭 페길딩 이 박사가 트위터에 썼어요. Please. 누군가 당신의 친구 오클라호마 메가 랠리에 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번 주말에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크 폼페오 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23개 주에서 2주일 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AMC 극장이 7월 15일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는 하되 의무화는 안 하겠다라고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빠지는 게 싫어서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모델로 보여줄 겸 나는 극장에 갈 때 마스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의무면은 쓰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의무가 아니면은 뭐 권고만 하겠다는 건데 이 첫 번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극장 체인이 리글이죠, 시네마. 그리고 세 번째가 시네마 티에터. 이 세 군데 전부 마스크 쓰지 말라고.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이 maybe 많은 지역에서 극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I don't know. 그리고 또 하나 관련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렌트비가 아파트먼트입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그쪽을 많이 포커스를 뒀는데 큰 테크놀로지 회사가 많잖아요. 대량 해고 안 했습니다. 대규모 해고. 그런데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재택근무 추세가 이어질 것 같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헤드쿼터는 아니라도 뭐 좀 사무실을 부분적으로 뭐 줄인다던가 다른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젊은이들이 내가 꼭 재택근무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뭐 지금 아직까지는 렌트비 못 낸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6월 달에 못 낸 사람이 2.5%, 뉴욕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뭐 자료는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된 것인지. 그런데 도시 시민의 5% 정도가 이게 5% 아니에요. 몇 점 5%인데 아무튼 25세 미만인데 리스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빈 아파트먼트가 3개월 전에는 3.9%였는데 지금 6.2%랍니다. 어차피 재택근무 안 하면 내가 뭐 아이오와주에 가서 일을 하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하던 무슨 상관이야 해서 렌트비가 오히려 4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9.2%나 렌트비가 내려가서 덴버도 7%가 내려갔고 보스턴도 이런저런 이유로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도 렌트비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로스앤젤레스 몇 %인가요? 투표를 보니까 3% 내려갔다.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페이스북이 그동안 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하는 것 같더니 이번에 약간 엇박자를 냈네요. 잠시 뒤에 좀 즐거운 소식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페이스북이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광고를 내렸거든요. 며칠 동안은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대해서 안티파가 아주 그 폭력을 쓰는 극좌가 주도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인데 그걸 역으로 하면은 이게 나치가 전에 수용소에서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수감된 사람들에게 번호표가 위에 있고요. 그 아래 보니까 이렇게 역삼각형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스북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도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나치의 그런 그 상징이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결국 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무슨 나치의 그것 하면서 안티파가 그렇게 쓰는 거야 하는데 안티파의 상징이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무슨 뭐 예를 들어 티셔츠 같은 거 만들 때 안티파라고 쓰고 뭐 세모가 들어간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금 그 학자들도 결론을 내렸고요. 역사학자 제이콥 그 S. 이더 이런 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결국은 지금 그 부주의에서 온 거겠죠. 나치 문장을 뭐 쓰려고 해서 썼겠어요. 그런 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시절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73세 아버지였는데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내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하는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또 듣고 한 거예요. 나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그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 따님이 그 트럭을 크레이지 아이스크림 트럭이라는 것을 빌려서 토요일에 하루 아버지를 운전을 하게 해드렸답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운전하면서 아이스크림 미리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딱 나눠주고요. 그런 일이 어디서 있었던가요?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아무튼 드림 컴 트루예요. 제가 팍스 TV에서 본 것인데요. 이쪽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아니고 플로리다군요. 플로리다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래도 좀 음식 부족한 사람에게 음식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드디어 꿈을 이뤘다 하면서 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얘기 앞으로 친구들에게 엄청 할 것 같아요. 딸 자랑과 함께요. 강희신이었습니다.